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임홍진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도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독주 체제로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의원들은 초재선으로 구성돼 있어 산적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와 전북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국회의원 세 분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주 갑의 김민덕 의원님. 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21대 국회가 개회를 했습니다. 원 구성에 여당 측에서 주력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저희 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또 준법 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준법 국회를 하겠다. 또 그걸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관행, 구습 이런 게 발목이 잡혀서 과거 국회처럼 싸우는 국회 또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벗어나겠다는 게 분명한 목표이고요. 이를 위해서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옆에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의 이원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21대 국회 개원을 맞는 소감부터 들려주시죠. 예, 6월 5일 날 국회 본회의가 첫 개원했습니다. 정말 기뻤고 또 본격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싸우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 또 성과를 내라, 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도내 유일의 무소속 의원이시죠. 남원 임실 순창의 이영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21대 국회 개원 이후 1호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공공의대법 아니겠습니까?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선거 과정에서 공공의대법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번 개원하자마자 이 법안을 냈습니다. 이번 법안을 내면서는 우리 전라북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전원이 서명을 해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연고를 두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출신의 정운천 의원 또 조수진 의원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 의원, 그 외에 기본소득당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좀 받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러 정당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고요. 그동안 이 법안이 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서명을 받았으니까 이 1호 법안인만큼 좀 서둘러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 원광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공학과 원두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176석의 슈퍼 여당이 됐지 않겠습니까? 초재선 의원들로 꾸며진 이제 전북의 국회의원들. 네, 원 교수님께서는 21대 국회 개원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들려주시죠. 예, 우선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매우 기대되는 국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국회가 분명히 주류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비주류인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가장 똘똘 뭉쳐지지 못한다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 국회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나름대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친화적으로 그렇게 집중 있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일하는 국회가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을 거냐, 또는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와 있는데 이 고비를 어떻게 넘을 거냐. 그리고 이제 좀 더 길게 보면 경제적 활력, 경제적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이제 과제가 21대 국회에 크게 보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적으로 꼭 그런 국회의원들의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만 전북 현안과 관련된 과제들 또 이런 현안 해결에 또 연관이 깊은 게 상임위 배정 아니겠습니까? 이영호 의원님, 상임위 본인이 지원하신 그 상임위 지원 목표라든지 그 동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전라북도의 현안이자 이제 저희 지역인 그 남원의 가장 큰그 수건이 이 공공의대 설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위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보건복지가 상당히 핫한 관심 상위가 됐어요. 그래서 무소속끼리 이제 배정을 하고 무소속의 배정은 이렇게 국회의장이 하시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보건복지위를 가겠다고 하는 분이 4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쟁을 뚫고 이제 보건복지위에 가야 되는데 이제 결과는 아직은 뭐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법안 처리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보건복지위에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원택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농해수위를 신청했습니다. 부안과 김제가 바다와 농업을 끼고 있고요. 또 우리 도정의 현안인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의 농생명용지의 비전과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이것이 공항, 항만, 또 철도와 연결해서 또 농생명 산업의 수출 전진기지, 또 예를 들면 민간 육종단지를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문제, 종자 산업을, 또 이런 현안들이 아시아 농생명 스마트밸리 사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랬고요. 또 새만금의 이제 해수유통 부분 문제도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현안을 풀기 위해서 농해수위에 임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또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네. 김윤득 의원께서는 국토교통위를 예. 지망하셨는데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역시 국가적 SOC 사업이라든가 또 산업단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낙후한 전라북도 지역 사회의 여건을 볼 때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이 국토위의 중요성은 뭐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균형 발전 또 전라북도 지역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임위는 그래도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곧 닥쳤죠. 이제 새만금 세계 잼버리가 저희 새만금 지역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스카우트 세계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기반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교통의 활동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 낙후한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또 새만금 잼버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그동안 또 매체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민주당 7분의 의원들이죠. 이분들의 뭐 상임위 배정도 얼추 좀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이제 그 김성주 의원님은 아까 이용호 의원님하고 이제 겹칠 수도 있는데 보건복지위를 신청하셨고요. 또 안우영 의원님은 한노위, 또 윤준병 의원님은 행안위, 또 항병도 의원님께서는 정무위를 신청했는데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영대 이상직 의원님은 산자위 이렇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김수홍 의원님은 또 국토위를 신청하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이제 전라북도 의원님들이 한 뭐 70%는 각자의 어떤 현안과 또 전라북도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배정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마지막 어떤 전라북도를 도정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원팀으로서 또 조정 과정도 또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 교수님, 과거에는 이렇게 상임위 뭐 쏠림 현상이 사실 있었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뭐 2분이 한 상임위에 가는 것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있긴 있는데 상임위에 또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서 배정이 돼야 되는데 배정이 그렇지 못하고 상임위 부재 또 상임위 편중 현상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실제로 상임위가 17개인데 거기서 전북 의원이 10분인데 이게 다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그 쏠림 현상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저희 차원에서 걱정하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의원님들 개개인이 자기 전문성과 또는 자기의 역할들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뭐 이렇게 심하게 그걸 인위적으로 분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번에 이제 다행스러운 게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도 꽤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라북도 지역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성향을 어쨌든 가질 수 있는 분들이고
또 이제 전북 의원님들이 원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원팀과 함께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 내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대와 협력의 구조를 짜면서 설사 상임위에 우리 전북 출신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뭔가를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와 틀을 짜는 게 그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그런 역할들의 네트워크의 중심이 돼서 그 구조를 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첫 번째 실력을 보여줄 부분은 그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의원님 20대 뭐 4년간 의정 활동을 하셨고 그 당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과 또 21대 국회의회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21대를 되돌아봤을 때하고 지금 현재 20대하고 21대 어떤 비교 분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20대는 그 정말 난다긴다한 중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라북도의 어떤 어젠다나 이슈를 좀 끌어가야 되겠다 자기 중심으로 그런 사실은 욕심도 좀 있었고 반면에 이번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초재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서로 협력해서 같이 뭔가를 풀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임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마 20대 후반기에 보면 국토교통위에는 전라북도가 3분이 배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아까 우리 이원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골고루 비교적 된 편이고 기본적으로 상임위가 17개인데 우리 숫자는 10명이기 때문에 다 배정될 수는 없고 특히 그중에서 이제 외교 통일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국방 이런 데는 큰 관심이 없잖아요. 몇 개 빼면 그런 대로 그냥 커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의원들끼리의 협력.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그런데 출발은 비교적 그 협력적으로 잘 원팀이 돼서 출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의원님, 예.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해결을 하는데 또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뭐 간사, 물론 예. 상임위원장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현재조 3선 그렇죠. 그 예. 선수 이상 예. 위주로 되기 때문에 간사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우리 전북 출신 의원 중에 간사를 뭐 현재 좀 예. 그 기대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재선 의원분들께서는 모두가 다 간사를 희망하고 있고요. 또 각각 소속된 상임위에서 간사 역할을 맡기 위해서 저는 다 모든 분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전라북도는 현재 3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미 상임위원장 갈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상임위원장이 수도권에서 만약에 나오게 될 경우에 또 배분 과정에서는 또 지방 의원들이 또 그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고요. 수도권과 지방 또 지역별 편차에 따른 여러 조합들이 아마도 상임위 간사 지명에 최종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임위원장 문제가 아직 최종 잘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좀 지나면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재선 의원급 의원님들은 아마 개별적으로 또 총력을 다해서 들어가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뭐 20대 국회에 뭐 4년 동안 활동을 하셨으니까 뭐 간사라는 그 자리 그 어때 중요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간사 중요하죠. 네. 어쩔 때는 그 상임위원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지만 그 양당의 이제 주요 정당의 간사들끼리 어떤 법안을 다룰 것이냐, 또 어떻게 서로 이제 법안을 갖고 주고받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나머지 그리고 상임위 전체 회의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를 누가 맡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김현덕 의원님은 좀 맡으시고요. 저는 재선인데 좀 아쉽게 저는 정당이 없어서 간사를 맡기가 어려운데 그 대신 이제 또 하반기 가면 뭐 그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간사가 정말로 재선 의원의 간사 이게 저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기대를 걷는 전북의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1호 모두에도 말씀하셨는데 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하반기 경제정책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남은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언급해서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선 현 정부가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그 우선 과제로 이렇게 선정한 것을 감사드리고요. 사실 2년 전에도 청와대 또 보건복지부 또 민주당 이게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아쉽게도 20대 마무리를 못 져서 가장 마음이 무거운 법안이고요. 하여튼 이번에는 이제 180석 가까운 여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그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처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의사협회는 지금도 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합당에서도 아직은 좀 덜 무르익은 상태여서 제가 얼마 전에는 그 의사협회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좀 의사협회도 합리적으로 이런 것은 처리해달라, 좀 동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의사 정원을 500에서 1000명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은 또 공공의대를 또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이 말하자면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에 그 의대 정원 49명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다른 사안과 엮이지 않고 우선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또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이 고향이 이 순창이고 고향 뭐 선친이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민주당에서 함께 이렇게 노력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공의대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었지 않겠습니까? 20대 국회에서 아쉽게도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으로서 또 우리 나오신 또 민주당 두 의원께서는 또 책임감도 막중하실 텐데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어떤? 예, 이 대통령 지역 공약을 청와대에서 전라북도 지역 공약을 제가 관리했습니다. 이 지역 공약을 공공의대법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정책비서관실에 이 과제를 넘겨서 관리하고 이게 정부 차원에서 성안시키는 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걸 추진하겠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국회에 김태년 의원님 통해서 이제 의원 입법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사실 발목을 많이 잡았죠. 또 뭐 법사위는 법을 가지고 이렇게 체계작구 심사가 아니라 딜을 하게 되는 과정, 또 해당 상임위에서도 또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체된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 미통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강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통과는 시키는 어떤 배경은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일하는 국회 속에서 이게 바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뭐 과반수 이상을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대통령님 말씀도 계셨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고 이건 아마 절차에 따라서 바로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공공의대법을 신설해서 이제 서남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차적 과제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공공의료 인력을 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할 거냐, 그러니까 의사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분리할 거냐, 병행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숙제로 남아 있고 이것이 우리 서남대권을 처리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냐, 불리하게 작용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이제 정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꼭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때 공공의대법은 반드시 통과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예. 그런데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 우리 이 의원께서도 의사협회 관계자들을 면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또 외부적 요인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방해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당위성은 우리가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방법론이 있는데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의사협회에서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요. 또 야당에서도 있지만 실제 이 문제는 이미 대세가 잡혔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과거에 20대 국회에서도 우리 이원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격렬한 반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 딜 협상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외부적 요인이 어떠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민주당이 개혁 입법에 대한 또 분명한 판단이 선 입법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통과시켜내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도의 분위기면 오히려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야 마땅한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게 21대로 국회를 밀어줬고 또 밀어준 만큼 오히려 분명하게 처리할 생각이고 또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네. 추가로 좀 조금 이게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20대 국회에서 너무 또 극렬 반대가 없었는데 처리를 못했으면 제가 잘못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생각보다 반대가 심했어요. 사실은 특히 이제 의사 출신들의 의원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여당에도 있었습니다. 여당의 의사 출신 의원님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이제 단체 쪽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고 또 지역적으로도 전남 의원들 이런 분들도 보이지 않게 발목을 잡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정말로 이 통합당 의원들이 의사협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앞에 가서 얘기를 막 설득하면 저는 뭐 반대 않겠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사실은 그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인적 구조가 아까 이제 의석 구조가 통합당이 상당히 뭐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 말에 마지막 5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 법안 딜을 했는데 그 미래통합당 쪽에서 너무 큰 걸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발전 기본법을 달라 아니면 국민연금법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것을 꼭 해달라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요구가 너무 큰 바람에 차라리 그렇게 큰 걸 주고 할 바에야 의석이 이제 많아진 21대 국회에서 하는 것이 훨씬 쉽겠다라고 공감대를 가지고 당정청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서둘러서 되기는 할 텐데 조금 이 부분을 다른 시도의 어떤 의대 설립하는 것, 정원을 늘리는 것, 혹은 지자체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과는 좀 분리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연관시키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2022년, 2023년에 이 설립 개교 일정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차원에서는 좀 분리해서 투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원 이게 교수님께서 이제 뭐 충분히 이제 토론되신 것 같은데 좀 결국 선택의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서남대와 연결을 너무 지으면 사실은 서남대 회복 방안으로서 이 공공의대 법안은 국민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공감받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열어놓으면 이제 다른 지역과의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걸 단계별로 나눠서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첫 번째 대응으로서 서남의대를 공공대하고 바꾼다고 하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 그리고 어쨌든 법안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국민적인 명분과 공감 속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서남대 공공대학에서 나온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대책이 정확히 주어졌을 때 그때 의사협회로부터의 반응도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전략적인 스텝들이 순서가 좀 있어서 이걸 이제 저는 이게 이 말씀대로 서남대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고 하는 우리 내부의 욕구가 있지만 그걸 너무 전면으로 내세울 때는 오히려 좀 이렇게 스텝이 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좀 한 번만 제가 저희 지역이라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서남대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서남대가 이제 폐교된 이후에 의대 정원 49명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있는 정원이고 이 정원은 전라북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이미 그렇게 합의가 된 그래서 이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남대 의대 정원을 뭐 전남으로 가져간다 다른 도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좀 놓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뭐 의사협회에 가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있는 정원 갖고 중앙 정부가 이게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좀 해보겠다는 건데 왜 발목을 잡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의사협회가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다. 전략적으로도 이걸 먼저 해줘야지 의대 정원 문제를 더 500명이나 1000명으로 늘릴 때 오히려 협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우선 서둘러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 이 의원께서 대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일단은 문재인 정부를 믿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분명한 입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남원의 공공의료대학은 가겠다는 게 분명한 입장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거나 또는 침범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공공의료 인력이 이 양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자체들의 경쟁이 또 좀 더 격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속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속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공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오히려 속도를 저는 낼 수도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전북의 현안도 해결하지만 또 공공의료 인력을 좀 봐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서남대 의료공공대학원은 뭐 우리 정부가 하겠다는 게 분명한 의지고 대통령께서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건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공공의대 범위까지 하시고요. 네. 김윤덕 의원님 지역과 관련 있는 또 전주 특례시 지정법을 발의하셨습니다. 네. 발의 배경, 또 앞으로 추진 절차,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전주 특례시 법안이 저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한정해서 정부 입법이 됐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김승수 전주시장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송하진 지사님이 나서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가 지난 다음에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행정부가 굉장히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100만 입장에서 좀 더 바뀌어서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정부 입법이 과거보다는 더 진일보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행안부 입장에 더 진일보했지만 50만이 넘는 도시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조항 속에 또다시 함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0만이 넘는 도시가 16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16개 다 지정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그 문제의식을 살린다면 좀 더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소재지, 50만이 넘는 도청 소재지라고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줌으로써 이 특례시의 어떤 법안이 어떤 전국의 균형 발전에도 복무하고 또 저희 전라북도처럼 광역시가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청 소재지의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받으면서 기존에 있어왔던 매우 불평등한 그런 구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그 안에 50만이 넘는 도청 소재지에 어떤 지정해서 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의원님, 김 의원께서는 이제 50만 원 이상을 지정했을 때는 오히려 전주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전장치를 하나 달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례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처럼 광역 시가 없는 그러나 꼭 필요한 데를 좀 이렇게 해줌으로써 도의 위상을 좀 높여주는 이런 측면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법이 잘못하면은 당초 취지와 달리 그 50만 넘는 그 기초단체를 다 해주는 이러다 보면 우리도 여러 곳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광역시가 없는 광역자치장의 광역지자체 중에서 광역시가 없는
그런 시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는 아마 이 법안을 처리할 때 그런 뭐 부대 의견이나 다른 걸로 충분히 한다면 전라북도가 우선적으로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예. 본 교수님. 저는 이제 뭐 일단 발의가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의 현재 전략에 뭐 크게 적이 없는데 저는 오히려 이미 뭐 끝난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20대 국회 때 논의되었던 100만 이상의 도시로 가고 거기에 전주, 청주, 광역시가 없는 도가 거기에 이제 예외 조항으로 붙어가서 거의 실제 생활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 뭐 이런 정도의 조건들을 가지고 갔더라면 본래 특례시의 그 취지가 정확히 살아나갈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물론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이게 한 발 후퇴가 된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이제 조정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충분히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될 경우에 수도권에만 뭐 특례시가 바글바글하게 된 상황이면 사실 아무 의미 없어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 말씀드리면 사실 특례시 제도가 광역시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겠다는 이제 뭐 명시적이지 않지만 묵시적인 방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에. 그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가 없어진 상황에 전라북도 희망이 없는데 거기 이제 특례시라고 하는 새로운 조금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 제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구조라고 보면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행정구역 체제가 사실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대 국회에는 거의 논의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 이 차제의 특례시대로 가되 그렇다면 광역도와 특례시 또 광역도와 광역시의 그 역할 부분과 새로운 어떤 전망들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21대 국회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제 바로 이 문제가 뭐가 이어지냐면 인구 3만 이하의 과소 지역의 군 단위의 특례 군 문제하고 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역시 있지, 특례시 나오지, 특례군 나오지. 그러면 지금의 행정구역 체제는 사실은 거의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엉망돼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차제에 좀 그 하나의 원칙적인 관점을 갖고 이걸 어떻게 체계화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된다. 21대 국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이제 특례시 논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차별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또는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 거냐 아니면 자치 조직권 예를 든다면 실국장을 시장이나 이렇게 좀 자유로운 권한을 실국장 조직을 확대하거나 늘리거나 변경하는 것을 이제 어떤 권한을 주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특례시의 핵심은 자치 조직권입니다. 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20대 국회에 발의됐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있거든요.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인데 지방자치의 입법권이라든가 자치권이라든가 예산권이라든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지방분권이 21대 들어와서 지방자치법이 뭐 어느 정도 타협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됐을 때 지방조직권 같은 경우는 타협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특례시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가질 수 있는 권한과 사실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사실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례시의 정체성이랄까 특징이 애매해질 수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광역도, 특례시 또는 일선 시군과의 어떤 정체성이나 역할을 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좀 애매한 포지션으로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 즉 지방분권과 연동해서 또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광역시, 특례시도 문제지만 우리 이 의원님 지역구 같은 이제 지방 중소도시 인구 감소라든가 지방 소멸 문제 또 그와 관련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지원 법안을 또 1호 공약으로서 제시하셨는데 그 뭐 배경하고 또 앞으로 추진 절차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올해 또 발표한 내용에 보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하면 한 97곳이 또 소멸 위험 지역으로 되고 올해는 한 100곳이 넘어갈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국회의원님들 의원 입법을 보면 인구 감소, 인구 절벽에 대한 법안은 발의하는데 지방 소멸에 대한 법안 발의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김제나 부안이나 또는 일선 군 단위의 사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이전하고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지 않으면 지방의 군소 도시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예를 든다면 지방 이런 소도시가 청소년과 청년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청년 거점 지원센터와 또 청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 교육, 관광 여러 가지 인프라, 여가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인프라는 이미 그 지역 시장에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했을 때 시장은 돈이 들면 들어오지만 돈이 안 들면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김제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메이커 신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예를 든다면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을 공공이 선도하고 민이 결합하는 형태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떠나는 도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어떤 거점 센터를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이라 하지만 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내발적 발전 전략, 산업 생태계를 적정한 수준에서 구축을 해주는데 중앙정부, 광역도, 시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지방자치와 교육주치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에 이렇게 일관된 지원 체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감소관, 이건 지방자치 단체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공백 속에서 아이들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원 체계가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좀 협업할 수 있는, 그것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구조를 가지지 않으면 아이들과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지원 체계가 아마 여러 가지 모순에 빠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면 이제 그 법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 발의해서 또 이제 21대 국회의원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꼭 법안을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데 한 가지만 좀 붙여보자면 조금 옛날 얘기를 하자면 19세기에 전라북도 인구가 제일 많았던 곳이 전주, 그다음 남원, 그다음 임실, 순창 이 순서였습니다.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농촌 지역들 인구가 많았던 이유는 당연히 산업적 농업 기반 도시였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원택 의원님 말씀에 이 인구 소멸의 위기에 부딪혀 있는 도시들의 청소년 센터라든가 교육체계 연계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도농 복합 지역으로서의 어떤 산업적 연계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이제 공장이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농생명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서 이걸 산업화시키고 그 속에서 인력을 창출하고 고용이 나올 수 있게 할 거냐.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센터들 만든다고 해서 성공하는 법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공감을 해서 아까 이제 부안이 5만 한 5천 명 뛰는데 30만을 목표로 뛸 수는 없지 않습니까? 8만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자기 계획을 가져야겠죠, 기본 계획을. 그럼 거기에 맞는 내발적 발전 전략, 산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게 외부에서 기업 유치도 하고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작업도 하지만 사실 내발적인 어떤 부안의 지역 특화 작물과 부안의 수산업을 활용한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이것이 부안 군만으로 전라북도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서 그런 적절한 내발적 발전 전략에 입각한 산업 생태계를 이렇게 일반 농산업촌에 구축해서 적절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북 현안과 관련된 계속 우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약속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 용역 결과 발표가 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 의지 또 우리 전라북도로 봐서는 제2의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그런 또 과제도 남겨놓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김 의원님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혁신도시 시즌2라고 좀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해서 그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아직 나와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더 살펴봐야 할 게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 민주당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2는 첫 번째로는 기존 혁신도시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혁신도시 평가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도시 성과에 기반해서 이제 새롭게 형성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공공기관들을 다시 이전시키자는 것이 시즌2이기 때문에 또한 단순히 이렇게 몇 개가 오느냐, 몇 개가 오느냐보다는 역시 무엇이 오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고, 제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제3금융권 문제도 시제 인프라 부족 문제로 미루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혁신도시 시즌2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 현안 중에 하나인 제3금융권과 연동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에 옴으로써 또 다른 그 유발 효과가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부가 그 용역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지만 저는 곧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제가 국토위에 소속하게 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짚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 정무위에 한병도 의원이 현재 지망한 상태이고, 최근 수도권에 밀집된 국제 금융기관 지방 유치 논의에 대해서 관련 그 회사들 관련 기관들의 이제 노조가 반대 성명까지 발표하고 또 TF를 구성한 그런 상황인데, 전북의 제3금융지 지정 흔들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 교수님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까요? 예, 대책이라기보다는 이게 사실은 오래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 금융 도시들, 금융 중심 도시에 대한 이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에서 저항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쪽에서 늘 금융 중심 도시가 이쪽에 어울리지 않다고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기능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또는 그런 어떤 이른바 자기들 선수들끼리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게 지방이 되겠냐 이런 논리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 논리입니다. 똑같이 변함이 없는데, 저는 이게 이제 아까 그 공공의대를 가지고 의사협회가 이해관계자로서 반대하는 거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저희가 코로나19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서울이나 부산이 그런 국제금융지로서의 어떤 이 접촉면을 넓히면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지나갔고, 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겪어본 상황 중에 이 비대면 접촉을 통한 커뮤니티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논리들을 통해서 지방에서 그런 새로운 방식의 어떤 글로벌 허브를 만들자, 글로벌 온라인 허브를 만들자, 금융 허브를 만들자, 이런 이제 좀 대안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방어하면서 이 논리에 그들이 말하는 글로벌 거점이라는 것, 또는 이제 대면적인 그 구조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것, 이런 논리들을 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좀 해결해 나가는 논리가 개발되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늘 그랬지만 전라북도는 이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밀고 싸우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거저주는 건 없더라고요. 꼭 미는 만큼만 가는 게 전라북도 현실이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밀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번 20대 국회가 그런 팀워크가 굉장히 좋은 국회가 될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미시면 10분이 사실은 일당 배우로 역할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의원님.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이 문제가 용역이 지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표를 좀 늦추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총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발표할 만큼 어떤 정무적인 고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발표하고 나서 사후에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이제 차기 지도부가 들어설 때쯤으로 늦추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한 9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부터 6, 7, 8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원팀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어떤 토론회를 좀 하거나 도하고 같이 그래서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저도 협력할 테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단순히 이제 무슨 금융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관련 기관 이런 것들도 좀 선제적으로 좀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이 오히려 골든타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네. 이용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발표 전에 분명한 저희 전라북도와 또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아마 뭐 이번 주 다음 주면 상임위 결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끝나게 되면 바로 이제 시작해야 될 문제라 보고 있고요. 오히려 민주당의 의지를 상당히 약화된 게 아니냐 이런 좀 걱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뭐 전혀 그런 이상 감지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또 우리 이 의원님 함께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님. 네. 예, 그러니까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은 기존 1차 이전 때 농진청이라든가 국민연금이 왔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관련된 민간 기업들이 집적화되고 클러스터를 구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농진청이라든가 국민연금에 기반한 민간 기업을 어떻게 집적화시킬 거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뭐냐, 지원책은 뭐냐.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내려갈 거냐. 이게 사실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공기관만 오고 민간 기업은 안 오고 뭐 이런 형국이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혁신도시 시즌2는 어떻게 하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이 혁신도시 특성에 맞는 기업들이 어떻게 내려갈 거냐. 아마 민간 기업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원책이 일단 핵심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국토부 용역 결과에 어떤 수준과 내용으로 잡힐 거냐가 일단 중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추가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이제 대통령께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해찬 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는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문제, 지정 문제를 더불어서 그 1차 혁신도시 이전 이후에 생긴 공공기관을 총선을 거치면서 이렇게 여론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총선 끝나고 아마 이제 국토부 또 균형발전위원회 그 내부적인 어떤 논쟁과 토론의 검토의 과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확실하게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이전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농생명산업과 국민연금 연계한 전략을 잘 짜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오신 세 분의 국회의원님 하신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마무리 발언을 해서 앞으로의 각오와 당부 또 교수님께서는 또 바람과 또 이분들에 대한 또 또 당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원택 의원님부터요. 예, 이제 21대 국회가 이번 주 다음 주면 이제 본격적인 출항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다양한 현안들, 아까 공공의대법, 또 탄소산업, 또 현대중공업 재가동 문제, 또 농생명 스마트밸리를 구축하는 문제, 또 아까 제3금융중심지 여러 가지 우리 전라북도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현안들을 우리 전라북도 의원님 10분 또 전북 출신 의원님 42분과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차분하면서 속도감 있게 해결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원 교수님. 예. 저는 이제 21대 국회가 인물교체, 세대교체가 된 국회다.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그렇다고 해서 초선이나 재선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 각각의 영역에서 경험을 쌓았고 또 노련하게 이 정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원팀이 아니다. 이게 실력 있는 원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그동안 이제 전라북도가 큰 틀에서 어떤 지역 발전의 새로운 어떤 비전들을 크게는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새만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국회.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당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어떤 새로운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국회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20대 국회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졌다고 느껴지는 분야가 바로 균형 발전. 아까 지방 분권 말씀하셨는데 균형 발전 분야입니다.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나 또는 제2혁신도시 이런 걸로 물론 상징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20대 국회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했던 걸 생각해 보면 이제는 그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우리의 문제로 우리 지역의 문제이자 국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 의원님. 네.
예, 저는 이제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이어서 사실 조금 외롭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우리 민주당 9분 의원들과 함께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저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국회의원은 한 분 한 분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당이 중요하지만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 도민을 보고 일하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고요. 비교적 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번엔 특히 이 전라북도 출신 의원이 통합당에도 뭐 다수가 있어서 그분들과의 또 가교 역할도 하면서 하여튼 우리 지역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 예. 우리 국회는 늘 싸우는 국회, 또 일하지 않는 국회로 국민들의 불신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또 앞서서 법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의 깊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라북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어떤 길을 가는 것보다는 늘 하는 단 한마디가 있죠. 원팀이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요구에 맞게 원팀이 되어서 일하는 국회, 또 준법 국회, 또 전라북도 현안을 해결하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처럼 당면한 문제를 넘어서서 전라북도의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내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21대 국회가 닻을 올렸는데요. 4년 후에는 정말 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을 위해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